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인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올해 신년이 송나라 사신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서 고려 도경을 저술해서 황제에게 바친 지 꼭 900년 되는 해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려 도경이 단순한 기행문이나 풍물지가 아니라 황제 제출용 정보보고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 도경 하면 비색 청자가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히죠. 도기의 푸른빛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더욱 정교해져서 빛깔이 좋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나전칠기를 가리키는 세밀가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려 나전 솜씨하면 세밀하고 귀하다고 할 만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밖에도 당대 고려의 풍속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는데요. 우선 그 시대에 쓰인 30여 종의 생활용기가 형태, 크기, 용량, 재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휴대용 술통을 설명할 때는 고려인들이 술을 권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데 이 술통에 담으면 술 색깔과 맛이 빼어나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맵쌀로 담근 술은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서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 고려인들은 술을 좋아한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궁의 눈에 비친 고려인은 깔끔쟁이였는데요. 우선 옛날부터 고려인들은 모두 깨끗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런 고려인들은 중국인들이 때가 많다라고 비웃는다라고 전합니다. 서궁은 그러면서 고려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하고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한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남녀 구별 없이 속옷을 드러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궁은 고려인들의 약점도 지적합니다. 고려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일도 적고 여색을 좋아하며 쉽게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긴다. 혼인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한다라고 디스했습니다. 여성 패션을 설명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분을 바를 때 버들같이 그린 눈썹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몽수라는 특유의 패션도 전하는데요.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몽수는 3쪽으로 만든다. 한 퍽의 길이는 8척이다. 정수리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얼굴만 드러내게 한다.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땅에까지 내려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몽수 가격이 은 1근에 해당되니까 가난한 집에서는 마련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돌려입는 치마도 있었다고 합니다. 8복짜리 치마를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려서 높이 묶는다고 했는데요. 고려 도경은 몸을 휘감을수록 고상한 여인 소리를 듣는다. 부귀한 집안의 분인자는 치마를 만들 때 7필에서 8필까지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궁이 고려 도경을 제작한 동기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건데요. 사실 송나라가 대규모 사절단을 고려에 보낸 것은 1123년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인 1078년 송나라 신종이 고려로 떠나는 대규모 사실단을 막 건조한 거함 신주 2척에 태웠습니다. 이때 송나라가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죠. 북쪽의 강국인 거란족 요와 서북방의 서하 등에게 막대한 세패를 주는 대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나마 요와 송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고려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그런 고려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뜨거운 구애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러나 송나라 신종의 외교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사신단을 맞이한 고려 문종이 이런 말을 하죠. 황제가 후히 하사하니 영광스럽고 감사하나 삼가 두려운 것도 많다라고 끝냈습니다. 삼가 두려운 것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송나라의 접근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송나라가 고려에게 까인 거죠. 그럼에도 송나라는 애정공세를 멈추지 않는데요. 송나라를 방문하는 고려 사신들의 연도에 고려관 혹은 고려정을 세워서 편의를 제공했고요. 고려와의 공적, 사적 무역을 전면 허용하는 고려 교역법을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고려 정책을 썼던 송나라 신종이 죽고 새 왕제 철종이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송나라 조정에서 고려 비판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특히 고려 지식인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던 소시즉 소동파가 실은 지독한 혐한파였습니다. 소동파는 고려 오랑캐와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소문을
끈질기게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란 즉 요의 앞잡이인 고려에게 너무도 많은 선심을 베풀고 있고 그 때문에 송나라가 쓰지 않아도 될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송나라의 고려 구해 작전은 흐지부지 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국제정세가 다시 급변하게 되죠. 1100년 송나라 황제가 철종에서 휘종으로 바뀌었고요. 북방에서도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요나라 대신에 1115년 건국한 금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강성해졌습니다. 급박해진 송나라는 다시 고려로 눈길을 돌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서궁이 파견되는 1123년의 사절단입니다. 송나라 휘종은 1178년에 건조된 신주보다 더 규모가 큰 새로운 신주 2척을 건조합니다. 민간 무역선인 객주 6척까지 더 동원하게 되죠. 고려도경은 신주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민간 무역선인 객주의 규모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는 신주의 길이, 너비, 높이, 크기, 집기, 용기, 인원수가 모두 객주의 3배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도경에 나온 객주의 규모를 한번 볼까요? 객주의 길이는 10여 길, 높이는 3길, 너비는 2길 5자이고요. 2천여 곡을 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원은 한 척당 60명 정도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객주의 3배 규모인 신주는 길이 30여 길, 즉 90여 미터, 깊이 9길, 즉 27m 정도, 폭은 7길 5자, 즉 24m 정도고요. 6천여 곡의 곡식을 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객주 6척에 선원만 360명이 탔다고 했죠. 그렇다면 객주의 3배라는 신주 2척에도 선원만 360명이 탔겠죠. 그렇다면 객주와 신주 8척에 승선한 선원만 총 720명에 이릅니다. 또 고려도경에 기록된 공식 사절단 수가 156명에 이르는데요. 이것만 합해도 876명이 되죠. 그 밖에 수행원까지 합하면 1000명에 달할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그만치 900년 전인데요. 송나라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신단을 고려국에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사절단 같지가 않죠. 고려도경은 단순한 기획문이나 풍물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려도경의 서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황제는 만리방, 사방을 손바닥 위에 가리키듯 훤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고려는 요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가까운 제국이 아니다. 지도와 호적 작성이 곤란하다. 또한 눈과 귀가 닿는 대로 널리 이를 탐문하는 것이 사신의 직분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려의 실정을 수집해서 사신의 임무를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들죠. 좋은 말로 정보 수집, 쉬운 말로 스파이 활동 벌이는 것 같습니다. 고려도경에는 58명이다라는 충대하절, 즉 특수요원의 임무가 적혀 있는데요. 충대하절은 군인 신분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하의 선배를 특채하거나 예술인과 장인들도 뽑았다. 이번 사절의 행차에 고려인을 살피라는 황제의 뜻을 모두 유념했으므로 누구나 고려의 풍속을 살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58명의 이른바 하절 중에서 정보 수집에 나선 스파이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술을 익힌 군인들도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 측정과 측량을 담당하는 기술인들로 구성되었다라는 뜻이죠. 서궁은 이 중에서 제할 예물관이었는데요. 사신단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궁은 글씨와 문장은 물론이거니와 산소와 인물화 모두 신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평을 들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신단에 뽑힌 겁니다. 서궁은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58명의 스파이가 수집해오는 첩보와 정보를 정리해서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작업을 총 지휘한 겁니다. 그렇다면 고려 조정은 과연 송나라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1123년 6월 10일이었습니다. 송나라 사절단의 배 8척이 예성강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송나라 사신단은 내심 거대한 신주와 1000명에 이르는 사신단의 규모에 압도당할 고려인들을 상상했겠죠. 그러나 더 놀란 것은
송나라 사신단이었습니다. 서궁은 중무장한 기병들과 의장대를 비롯한 고려 정예부대 1만 명이 도열해 있었고 구경꾼이 담당처럼 둘러서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송나라와 고려가 기싸움을 벌인 거죠. 그렇다면 첩보 활동은 자유로웠을까요? 아닙니다. 서궁이 한번 발언을 들어보죠. 이렇게 썼습니다. 고려에 겨우 한 달 남짓 머물렀고 객관 앞에 군사가 지켰다. 사신단이 객관을 나선 것은 겨우 5번에서 6번에 불과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려 조정의 감시로 첩보 정보 활동이 너무도 제한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궁은 그런 상황에서도 58명의 스파이 요원이 눈도장과 기동량 한 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글과 그림을 곁들인 고려 도경입니다. 그러나 3년대에 일어난 정강의 변, 북성의 멸망, 남성의 건국 등 난리통에 그림 부분은 사라졌고요. 글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는 1123년에 사신단 파견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을까요? 사신단장인 정사 노윤적이 막 즉위한 고려 인종에게 이제 이 나라의 운명도 다했으니 송나라의 책봉을 받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인종은 아직 선왕의 장례도 마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책봉을 요청하는 것은 예의상 미안한 일이요. 실로 황공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요 라고 했습니다. 외교적인 수사지만 상중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완곡하게 거절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첨단 거함인 신주를 앞세워 고려를 제 편으로 만들려 했던 송나라의 외교전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달여의 짧은 기간에 온갖 감시를 받아가면서 남긴 일종의 첩보 정보 보고서가 900년 전의 고려와 고려인의 삶을 어두울 수 있는 지침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